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원화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 KRW, KRW, 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상표는 9류, 36류, 42류 등으로 구분돼 총 12건의 상표권이 등록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글로벌 및 국내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법안과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신사업그룹 산하에 있는 투자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술, 시장 동향, 규제 변화 등을 다각도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시장 진출을 위한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B 등 6개의 상표를 동일한 분류로 나눠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셈입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곧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맞물려 주요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원화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 이후 카카오 계열사를 포함한 대형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즉각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6월 들어서만 57% 급등했으며 카카오페이 주가는 무려 143%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전일에는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매미가 일시 전지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 계열사의 스테이블코인 선점 전략이 국내 디지털 화폐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4일 KB증권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2024년 실적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오는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국제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3개월 단위로 조정되며 이번 결정으로 3분기 전체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외에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항목에서도 요금 변동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는 빠르면 오는 9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KB증권 정혜정 연구원은 전기요금 조정과 무관하게 한국전력의 수익성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부터 동결된 상태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낮아지면서 마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2027년 말 한전체 발행 한도 상향이 종료되고 정부가 계획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전력망 투자 수요를 고려할 때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과거 사례처럼 한전의 흑자 전환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요금이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와 국제에너지 시황 변화는 향후 한국전력의 구조적 수익성 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 에비에이션이 미국 내 항공기 엔진 유지 정비 보수 시설을 인수하며 글로벌 항공 MRO 시장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에비에이션은 최근 미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CFM, 인터내셔널 등 주요 항공 엔진 제조사의 제품 정비에 특화된 MRO 시설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비용과 시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시설은 미 연방항공청, 유럽항공안전청, 영국 민간항공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고도화된 정비 설비를 갖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에이비에이션은 오는 7월에서 8월 중 해당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친 뒤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과 명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월 540억 원을 출자해 한화 에비에이션을 설립한 이후 약 1년 만에 MRO 부분으로의 사업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을 추가 투입했으며 이번 미국 내 시설 인수는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인수는 미 국방부의 지역 거점 운영 유지 체계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RSF는 미군이 동맹국의 민간 산업 기반을 활용해 자국 및 우방 군용기의 유지 정비 효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한화 에비에이션의 미국 내 MRO 기반 미군 관련 정비 사업 수주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실제로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방한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국내 항공방산 업체들의 정비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는 항공 분야 외에도 선박 MRO에 있어서도 미국 필리조선소와 한국 거제조선소를 연계하는 이중체제를 준비 중으로 MRO 전반에 걸친 글로벌 통합 운영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 정비를 넘어 2030년대 중반까지는 독자 항공 엔진을 생산하겠다는 장기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한화 에비에이션의 미국 MRO 거점 확보는 그 첫 단추이자 한화의 항공방산 글로벌 전략의 핵심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한 번 좌절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관찰 대상국 등재마저 불발되며 선진국 지수 편입은 사실상 내년 이후로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MSCI는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증시에 대해 변경사항 없음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현행대로 신흥국 지수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이 외환시장 자유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가운데 나와 시장의 기대를 모았지만 MSCI는 여전히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항 삭제와 같은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있었고 시장 활동은 회복되었으나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와 규정 준수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진국 시장으로의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의 해결, 시장 개혁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되며 18개 평가 항목 중 마이너스 항목이 6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시장 자유와 투자자 등록 절차, 청산결제 시스템, 투자상품 접근성 등 주요 항목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개방과 관련해 MSCI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 긍정적인 조치가 있었지만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 거래의 활용이 제한돼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배당 절차 개선 역시 일부 기업만 적용 중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내년 관찰 대상국 등재, 이후 1년간 관찰 기간, 2027년 정식 편입 발표, 2028년 실제 지수 반영이라는 로드맵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2014년 제외된 이후 다시 등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의식해 최근 MSCI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요건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 390여 명이 대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장 근무 시간에 입력하고도 조기 퇴근하거나 2명의 업무를 1명이 점담하고 다른 1명은 쉬는 방식으로 일명 근무 돌려막기를 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17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유튜브에는 관련 영상이 20개 넘게 게시됐습니다. 24일까지 누적 조회수는 240만 회, 댓글 수는 약 9,000개에 달하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반응이 뜨거운 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층입니다. 일부는 이러니 자동화만 늘리지 사람은 안 뽑지. 나이든 사람 퇴직해도 우리 같은 젊은 인력은 안 뽑을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징계받은 390명 대신 신규로 뽑는 거냐는 질문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차 생산직은 청년들 사이에서 킹산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 직종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연봉은 6천만 원 안팎, 여기에 차량 할인 등 복지까지 국내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채만 열리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마침 현대차는 이달 20일 올 하반기 생산지 공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징계 소식이 겹치며 채용 시장에서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킹산직의 미래가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과 공장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연 기관차보다 조립이 간단한 전기차는 필요한 인력이 훨씬 적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규모 채용이 지속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9년 동안 생산직 공개 채용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징계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300명 이상이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울산 공장을 포함한 국내 공장은 해외 공장에 비해 생산 효율이 낮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핵심 의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64세까지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는 취준생들에게 기득권 유지 혹은 노조 특권화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 입장에선 현대차를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안에서도 자리 잡은 사람들만의 세상처럼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원전 수주 기대감 속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25일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61.3% 상향한 8만 1,000원으로 제시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유안타증권 장윤석 연구원은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원전 발주 모멘텀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독보적인 원전 주기기 공급 경험과 수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수주 파이프라인에서 상당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 원전 8기 중 6기에 핵심 주기기를 공급한 이력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력한 경쟁력을 방증합니다. 장 연구원은 미국 발주가 현실화될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며 SMR 분야에서도 미국 뉴스케일의 발주가 임박한 상황이라 향후 수익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수주 가능 생산 능력은 대형 원전 5기, SMR 6기, 가스터빈 8기 수준으로 글로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에서는 선별적 수주 전략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경영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주 증가뿐만 아니라 수주 잔고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유럽 및 미국 원전 공급 확대에 힘입어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다시 한번 원전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기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현대 아반떼 등 총 19개 차 중 14,000여 대가 제작 결함으로 자발적 시정 조치, 즉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기호 랜드로버 코리아와 현대자동차, GS글로벌, GM아시아퍼시픽 지역본부 등 4개사가 제작, 수입, 판매한 차량 가운데 총 14,708대에서 제작상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기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은 1,878대는 피견인 차량을 연결하는 장치의 내구성 부족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결함은 주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7월 4일부터 리콜이 시작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반떼와 또 다른 한 개 차 중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문제로 에어백 전개 시 파손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과도한 내부 압력으로 인플레이터가 파손될 수 있어 탑승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힐 우려가 큽니다. 현대차는 지난 10일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 마을버스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설계 결함으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 19일부터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GS글로벌이 수입한 전기버스 뉴 BRD e버스 12 등 3개 차종은 344대가 고전압 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행 진동에 의해 배터리 셀과 트레이 간 접촉이 발생하고 절연 불량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차량들은 12일부터 시정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GM 아시아퍼시픽이 수입한 전기 SUV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꺼질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리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개별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리콜인 만큼 해당 차량 소유주는 반드시 시정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리콜에 협조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실적의 바닥을 통과하고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하반 경직성이 뚜렷하다는 평가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B증권은 25일 삼성전자에 대해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82,000원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을 전년 대비 2% 증가한 76조 원, 영업이익은 42% 감소한 6조 원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밑도는 수치입니다.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는 고대역폭 메모리 출하 지연,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 지속, 원화 강세로 인한 환율 효과 등이 꼽혔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부문이 2조 원, 모바일 2조 6천억 원, 디스플레이 6천억 원, 가전 5천억 원, 하만이 3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3분기부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 사업부에서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3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6만 500원 수준으로 목표 주가와 비교하면 3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셈입니다. 김 연구원은 HBM 품질 승인 문제와 파운드리 적자 우려 등은 하반기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어 추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공급을 준비 중인 HBM3 12단 제품이 올 하반기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는 반도체 실적 개선의 핵심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신형 AI 반도체인 GB300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 GB200과는 달리 긴 수명 주기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반등을 앞둔 삼성전자. 하반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릴 전망입니다. SK그룹이 추진해오던 SK엠무브의 기업 공개, IPO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엠무브는 당초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중복 상장 논란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SK그룹은 SK엠무브의 상장을 철회하고 재무적 투자자인 IMM 크레딧솔루션이 보유한 30% 지분을 약 9천억 원에 되사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르면 25일 열리는 SK이노베이션 이사회에 공식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SK엠무브는 SK이노베이션이 지분 70%를 보유한 윤활유 전문 자회사로 상장이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 권익 침해와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와 여당이 소액주주 보호와 대주주 견제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예고하며 상장 강행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FI를 유치할 당시에는 내년까지 상장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IPO 철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재무적 보상과 계열사와의 합병 시나리오 등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SK그룹은 SK엠무브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재계와 자본시장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계열사 상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온 대기업들의 공식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방향에 따라 기업의 자본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올해 2분기에도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위를 기록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연구원은 디램 출하량이 비트 그로스 가이던스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판매 단가도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중반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5세대 HBM 12단 제품이 3분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실적 견인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8단 제품에서 12단으로 전환되며 제품 믹스 변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이 실적에 단기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이 같은 환율 리스크가 기업 펀더멘털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KB증권은 기존 28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삼성증권은 25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 SK하이닉스를 주목했습니다. 증권업계는 AI 반도체 수요와 함께 고성능 메모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한 차량의 사고로 숨진 가족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지난해 9월 음악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표지판과 가드레일, 콘크리트 교각 지지대에 충돌하면서 사망한 데이비드, 미셸 브룩의 유족입니다. 사고 차량은 2024년식 모델 S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상태였습니다. 유족 측은 차량이 차선을 이탈한 뒤 긴급 제동에 실패하면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결함 있는 설계와 운전자에게 안정성 부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소송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일론 머스크가 2016년 오토파일럿에 대해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고 언급했던 점을 문제 삼으며 수천 명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과장된 마케팅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과 관련해 수년간 유사한 사고 소송에 직면해왔으며 신베스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15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4일 미 하원 재무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 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동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4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며 고용시장도 견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용시장이 의미 있게 약화된다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는 여름철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너무 늦은 파월이라 비하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미국인을 위한 경제 실현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 결과는 감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란발 사이버 위협 가능성과 관련해선 다른 규제 당국, 정부 부처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표적이 될 수 있어 경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나는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이 단 한 발의 로켓 공격에도 과도하게 반응했다며 우리가 합의한 직후 전례 없는 규모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도 글을 올려 이스라엘 그 폭탄들을 투하하지 마라, 조종사들을 복귀시켜라 지금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을 취소할 수 없다며 이란의 휴전 위반에 대한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이란 공격은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다수의 목표물 대신 단 하나의 표적만을 타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시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전투기는 해양할 것이라며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은 결코 핵시설을 다시 짓지 못할 것이라면서 휴전 상황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XRP가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함께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FX 스트리트에 따르면 XRP는 주말 급락 후 1.90달러에서 지지선을 확보한 뒤 반등해 현재 약 2.1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소식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회복이 투자 심리를 촉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를, 이더리움은 2,4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24시간 동안 약 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롱 포지션 청산은 3억 5천만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숏 스퀴즈가 가격 반등을 이끈 셈입니다. 또한 미결제 약정은 5% 증가한 37억 4천만 달러로 거래량은 10% 증가해 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낸스 기준 롱 대 숏 비율은 2.38로 강한 상승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XRP는 50주, 100주, 200주 지수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중장기 상승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도 중심선 위로 반등하면서 매수세 확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는 여전히 하락 신호를 유지하고 있어 추세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ACD 골든크로스 발생 여부가 추세 확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2.50달러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5월 강한 매도세가 있었던 구간으로 매물 소화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 속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MACD가 매도 신호를 유지하면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설 수 있어 단기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2,440달러까지 반등하며 주요 유동성 지점인 2,500달러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3일봉에서 드래곤 플라이 도지가 나타났고 2,100에서 2,200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한 뒤 2,400달러 이상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매도세가 초반 우세했으나 종가 기준으로 매수세가 장악했다는 의미로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됩니다. 리퀴디티 히트맵은 2,500달러 이상의 강한 유동성 포인트가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며 시장 메이커들이 이 지점을 목표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월 이후 거래량은 2022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암르타하는 최근 바이낸스에서 하루 동안 6만 1,000 이더리움 이상이 인출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기 트레이딩보다 장기 보유 목적의 자금 이동으로 시장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블록은 비트코인 공급의 90% 이상이 수익권에 들어간 반면
이더리움은 8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과거 강세장에서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따라 상승하던 존5 구간과 유사하다는 설명입니다. ETF 자금 흐름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은 26억 4천만 달러로 전달 대비 49.5% 감소했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는 9억 5천만 달러로 68.4%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더리움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상승 전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만에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됩니다. 전력 수요 급증과 탈탄소 정책에 따라서 뉴욕주가 전력 안보와 친환경 에너지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미국 뉴욕주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전력 공기업인 뉴욕 전력청에 기존 노후 원전 부지에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1기가와트는 약 1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의 용량입니다. 뉴욕 전력청은 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민간과의 협력 여부를 검토하며 원자로 설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주민 누구나 전기 요금과 전력 수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은 미국에선 무려 15년 만에 추진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섬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미국 내 원전 산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가동된 신규 산업용 원자로는 단 5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탄소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커지면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원전 허가 절차를 최대 18개월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50년까지 미국 원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주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트럼프 정부의 원전 부활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이던 지역사랑 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2차례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을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으로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매 한도를 최대한 열어주겠다는 뜻이라며 국내 간편 결제 한도가 2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품권, 깡 등에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류형 지역화폐는 1인당 70만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구매 한도와 별도로 지역화폐 보유 한도 역시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농촌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내 슈퍼, 편의점 등 유통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 소비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영어 유치원 등 학원이나 골프 용품 같은 소비 쏠림을 낳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 구매 한도 확대는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지만 실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넥슨의 핵심 개발 자회사인 네오플 노동조합이 던전 앤 파이터 시리즈 등 국내 대표 게임 개발을 이끌어온 데 이어 국내 게임업계 사상 최초로 3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 지회 네오플 분회는 24일 서울지사, 25일 제주본사에서 각각 집중 결의 대회를 연 뒤 다음 날부터 3일간 모든 업무를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네오플 제주본사는 던전 앤 파이터 PC 버전과 차기작 프로젝트 오버킬, 액션게임 사이퍼즈 등 주요 신작 개발을 맡고 있으며 서울지사에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과 퍼스트 버서커 카잔 개발팀이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 1,130명 중 약 60%가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직접적 계기는 사측이 신작 출시 성과에 따라 지급해온 신규 개발 성과급을 임의로 축소했다는 점입니다. 네오플은 지난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에서 데이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매출액인 1조 3,783억 원을 달성했으나 신작 출시 후 2년간 순이익에 비례해 지급해온 GI를 기존 지급액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년도 영업이익 9,824억 원의 4%에 해당하는 약 393억 원을 직원들에게 수익 배분금으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오플 노조는 네오플은 그룹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야근과 초과 근무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아트 및 미디어 직구는 이용자들로부터의 높은 기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로 극심한 피로도가 누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된 평균 연봉 2억 2천만 원에 대해 평균 계약 연봉은 6천만 원대로 대형 IT 기업이나 게임업계 타사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2024년 평균 보수가 상승했으나 이는 수년간 누적된 보상이 한 번에 터져나온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3일간의 전면 파업이 끝난 후에는 조직별로 일정 기간씩 돌아가며 파업하는 순차 파업이 이어집니다. 국내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웹젠 등 타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적은 있으나 실제 파업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재기를 돕기 위해 대규모 채무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새 출발 기금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부는 2차 추가 경정 예산과 금융계 출연을 통해 1조 5천억 원을 조성해 123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정책의 주요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은 1억 원까지의 원금을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어 기존의 60에서 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보다는 훨씬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대출 기간 기준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둘째,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들 중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 탕감 대상이 됩니다.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저소득층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대출금 전체를 탕감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보다 강화된 원금 최대 80% 탕감과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 상환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 약 10만 1,000명, 채무 6조 2천억 원이 원금 최대 90% 감면과 최대 20년 분할 상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기 연체 채무 조정은 113만 4천 명, 채무 16조 4천억 원이 대상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없으면 전액 소각됩니다. 그 외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장기 연체 채무 조정은 올해 3분기부터 세부 조건 및 절차가 발표되고 채권 매입 및 심사에 약 1년이 소요되어 실제 탕감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새 출발 기금은 대상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확대돼 신규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확보 및 국회 통과 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절차는 장기 연체 채무 조정의 경우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결정합니다. 새 출발 기금은 개별 차주가 신청해 신용정보원 등에서 자격 심사를 거치며 매입형 또는 중개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는 박탈감을 박탈감이 있을 수 있으며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1.4나노미터 시험라인 구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장 올해 말 양산을 앞둔 2나노 공정에 인력과 투자를 집중하면서 내실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평택 2공장 일부에 1.4나노 파운드리 시험 라인을 구축하려던 계획을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1.4나노 시설 투자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으며 이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1.4나노 공정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로드맵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험라인 구축이 연기되면서 내년 첫 양산 여부는 불투명해졌고 2028년쯤 생산을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4나노 투자를 미룬 이유는 파운드리 업황 부진에서 비롯됐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최근 고객사 수주 부진과 매출 악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2조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 사업부는 연간 시설 투자 규모를 기존 10조 원대 초반에서 올해는 5조 원 수준으로 줄이는 등 보수적 투자와 경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거의 유일한 최선단 공정 투자였던 1.4나노 시험라인 구축을 계획했다가 잠정 연기할 만큼 첨단 공정에 대한 수주 실적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선단 기술 투자 대신 당장 직면한 공정 고도화의 역량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연말 양산을 개시할 2나노 공정의 수율을 올리면서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600을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최고 기술 책임자 남서구는 2나노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갤럭시 S26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이며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양산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파운드리 사업부의 2나노 수율이 20에서 3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미 빅테크에서 수주 물량을 늘리려면 2나노 양산 기술이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테슬라, 퀄컴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물량을 수주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건설 중인 미국 테일러 공장도 2나노 공정 배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관련 공정 고도화가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수주량에 따라 연말까지 화성 캠퍼스의 3나노 라인 일부도 2나노 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파운드리 설비 투자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예정된 언팩 행사에 앞서 새로운 플래그십 칩인 엑시노스 2500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칩은 삼성 파운드리의 첨단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최초로 적용해 지난해 발표된 엑시노스 2400 대비 에너지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업황 부진과 함께 TSMC와의 격차 논란에 시달린 만큼 이번 신공정 도입은 삼성에게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엑시노스 2500에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이 적용돼 칩셋 두께가 줄고 발열 관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과 비교해 순수 파워에서는 다소 뒤처질 수 있지만 여전히 플래그십 칩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500의 CPU는 1+7+2 코어 구조로 최신 ARM 코텍스 X925 코어가 3.3GHz로 작동합니다. 성능 코어는 2.74GHz와 2.36GHz로 나뉘어 있으며 효율 코어는 1.8GHz로 구성됐습니다. 삼성은 코텍스 X5 도입만으로도 전작 대비 빅코어 성능이 15%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성능 역시 강화돼 4세대 엑스클립스 950 GPU는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고 4K 120프레임 영상 출력도 가능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목받는 AI 성능 역시 강화돼 엑시노스 2500의 NPU는 전작 대비 기기 내 AI 연산 속도가 39% 빨라졌습니다. 카메라 기능은 전작 엑시노스 2400과 동일하게 최대 3억 2천만 화소 센서 지원과 8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500의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XRP 레저가 대규모 기능 확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5.0을 공식 배포하며 이더리움과 솔라나와의 경쟁에서 본격적으로 횡보를 시작했습니다. 2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2.5.0 버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능은 배치 트랜잭션과 토큰 에스크로입니다. 배치 트랜잭션은 여러 결제나 토큰 전송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줘 대규모 지급 및 분배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큰 에스크로 기능은 XRP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와 같은 다양한 자산의 지분 분배와 보상 지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앱 개발자들은 이를 통해서 사용자 예치급 및 보상 처리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번 업데이트에는 화가형 덱스, 권한 위임 기능, 그리고 NFT 신뢰성 오류 수정과 RPC 코드 응답 개선 등 다수의 기술적인 수정과 안정적인 작업이 포함됐습니다. 리플X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번 버전이 XRPL을 솔라나와 이더리움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XRPL의 네트워크 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발표를 앞두고 XRPL의 일일 활성 주소 수는 7배 증가했으며 고래 지갑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솔라나에서는 25억 달러가 이탈하며 민코인 중심의 활동이 급감했고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발표 이후 XRP 가격은 6% 반등해 2.20달러까지 회복했으며 CME 그룹이 XRP를 가장 주목받는 자산으로 언급한 바와 함께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